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장병 급식 등 처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는데도 일선 부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서욱 국방장관이 오늘 오후 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격리장병 급식과 시설 환경 개선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사이 공황 매도와 저가 매수가 겹친 영향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하루 거래 대금이 약 46조 62억 원으로 전날의 2배가 됐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노동, 외교에 이어 반도체까지 공부하는 윤석열 전 총장. 그런데 정치는 언제 시작할까요? 잠시 후 다룹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그맨도 곤충학자도 최근에 본업보다 정치권에서 더 자주 언급되는 상황. 무슨 일인지 살펴봅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자, 먼저 이 언행 불일치 부분입니다. 이동석 기자, 이 사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 같아요. 이 걸그룹 출신 배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간밤에 이 음주 사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이었죠. 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해서 2018년부터는 박수아라는 이름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한 가수 겸 배우 리지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젯밤이었는데요. 네. 그젯밤 10시쯤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택시에도 다행히도 승객은 없이 운전자만 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어제 불구속 입건해서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박 씨는 이 사고에 대해서 뭐 반성한다고 해요? 네, 박수영 씨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바로 소속사를 통해서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요.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하는 태도를 현재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박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기자, 근데 키워드가 언행 불일치잖아요. 어떤 부분이 언행 불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네, 언행 불일치 바로 박 씨가 했던 2년 전 인터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나를 제일 화나게 하는 일은 음주를 한 뒤 운전하는 제2의 살인자를 볼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살인자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러면서 음주 차량을 보면 112에 바로 신고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너무 싫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일제히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인 말대로 인생 날린 한심한 사람이 됐다며 실망감을 속출하는 댓글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까지 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졌더라면 이 음주 사고는 애초에 없었을지도 몰랐을 텐데 참 이 부분 안타깝습니다. 기자의 눈썰미, 김은미 기자. 네. 기자의 눈썰미,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기자의 눈썰미 덕에 대신에 이 기자의 눈썰미 덕분에 개 도둑이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개 도둑이 걸렸어요? 네, 범인은 항상 범행 현장에 다시 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차 안에 잠깐 개만 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가 실종된 사건이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개 실종 신고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이틀 뒤에 이제 그 현장에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아. 네, 취재를 하러 갔는데 지금 바로 저 모습이 이제 공개 수배됐었던 그 용의자의 모습이었는데 네. 그 용의자 모습이랑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남자가 이 기자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마침 거기 있었군요. 네, 바로 저 남성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까 입었던 그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그대로 있죠. 네.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취재하는 것처럼 다가가서 혹시 개 만져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쓱 이 개 목걸이를 보니까 개의 이름이 바로 잃어버렸던 그 개였던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바로 이 남성한테 당신 개 맞습니까? 뭐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한 거예요? 라고 이제 꼬치꼬치해 물었었는데 이 남성 주차된 차 안에 개가 짖고 있어서 같이 산책을 하려고 했었던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 주인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긴 했었지만 내가 마침 전화기가 또 고장이 났다라고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횡설수설했는데 이 상황이 이 개를 데리고 간 지 이 시간만으로 따져도 만 24시간이 지난 이틀이 지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싶잖아요. 횡설수설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해서 2분 만에 도착한 경찰한테 현장 체포됐습니다. 근데 이 모습, 이 현장 체포되는 상황까지 모든 상황이 이 기자가 사실 거기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특종이네요, 완전히. 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다 이제 전 그 시민들, 시청자들한테 생중계가 됐었는데 이 범인을 사실 놓고 보면은 범행 장소에 왔다가 다시 범행에서 다시 왔다가 붙잡힌 거잖아요. 네네. 근데 다시 오면서 또 범행 당시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네. 그래도 그냥 가면 되는데 기자가 붙잡고 인터뷰 좀 합시다 하니까 또 좋다고 인터뷰에 응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범인의 행동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자의 이 빠른 순발력 때문에 이 강아지 주인은 강아지를 찾은 거잖아요. 기자한테 상당히 고맙겠어요. 네, 사실 이 개 주인 입장에선 애타게 찾고 있었던 개인데 이보다 더 고마울 수 없겠죠. 근데 이 개는 취재진이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았던 덕에 내가 개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상당히 고맙다란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프레스룸 기자들도 앞으로 이제 취재 현장 나가면 이런 순발력들 많이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그맨 강성범 씨가 있습니다. 이준석 저격한 강성범. 윤지영 기자. 네. 강성범 씨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저격했나요? 네, 맞습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한 얘긴데요. 이 강성범 씨 개그맨 수다맨 캐릭터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요즘에는 이 친여 성향 정치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이 부모님이 화교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대구 분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화교가 낫지 않나 생각했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대구 사람인 것보다 화교인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 발언, 대구 사람은 물론 화교 모두를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로 읽히는 발언입니다. 이 패널들도 인종차별이다, 사과하라라고 했지만 이 강성범 씨는 이게 무슨 차별이냐라고 당시에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논란이 일자 이 해당 부분은 영상에서 도려내게 됐습니다. 이 강성범 씨 발언 관련해서 당사자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오늘 SNS를 통해서요. 이 대구보다 화교가 낫다는 표현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돈 몇 푼 때문에 다들 너무 망가진다라는 맹비난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구도 화교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뭘 이렇게 비하한다? 이거는 사과할 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강성범 씨 결국에는 하루 만에 오늘 사과문을 냈는데요. 아, 사과는 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와 화교를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다라면서 이 해당 영상은 삭제했지만 영상 자체를 삭제하는 건 비난을 피하려는 것 같아서 그냥 뒀다라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어서 화제 인물 한 명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윤 기자. 네. 이 조국 흑서 저자인 서민 교수 청문회에 참고인 채택됐다가 거부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야당을 통해서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이 서민 교수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당이
기생충 학자라는 이유로 이 채택을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서민 교수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비겁한 변명이다라고 공격을 내놨습니다. 서민 교수는 기생충 연구를 때려치우고 사회 기생충 연구에 뛰어든 게 벌써 2년째인데 왜 저들은 과거의 정부에 기대어 나를 팽하는가라면서요.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기자, 앞서 이제 얘기했던 강성범 씨나 여기 이제 서민 교수나 과거에 이 친여 성향 이 인사다 뭐 이런 공통점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전혀 다른 정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 것 결국 조국 사태가 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강성범 씨 그리고 서민 교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진짜 저는 제가 아마도 굉장히 그 교과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인지도가 참 있었던 연예인이 과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했을 때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서초동 집회에 한번 올라갔었어요. 작년 가을에. 그거 올라가고 난 이후에 원래 이 개그맨들은 예. 연말이 대목입니다. 그렇죠. 예, 축제도 많고 뭐 회사 뭐 종무식도 많고 그래서 네. 많은데 네. 기록적이었어요. 25년 만에. 행사를 하나도 못 했어요. 근데 없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네.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도 없지? 그리고 수년째 해오던 것들도 전화가 와요. 올해는 그만하셔야 되겠다고. 윤 총장이 정권을 겨냥해서 뭐 이렇게 그 비리 수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윤 총장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이제 검찰 개혁을 막 더 입에 올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 촛불 시민을 대변하고 뭐 정의와 공정을 부르시는 거에 좀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문팬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이들을 또 옹호하고 막 인터넷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촛불 그래가지고 이제 촛불이 지워져서 이제 정전이 돼도 촛불 켜지 말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네, 강성범 씨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정치풍자 코너를 진행하다 코너가 없어졌던 일도 있었는데 이 조국 사태 이후에도 지난 2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이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 수호 집회에 참여를 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반면에 서민 교수의 경우는요.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 흑서 저자로 참여를 해서 현재까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정수 위원님, 참 이 두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업이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또 거기에 또 주목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얘기한 서민 교수나 강성범 씨 말고도 뭐 황교익 칼럼니스트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있죠. 일단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셀럽이죠. 유명인들입니다.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제 칼럼니스트 활동을 하거나 연예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알려진 상태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밝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있죠.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져야 될 책임도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 갖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죠. 아까 이제 강성범 씨처럼 뭐 서초동 집회 가서 발언하고 나서 연말 행사가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런 집회에 가서 발언을 함으로써 또 얻게 되는 어떤 효용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그런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어떤 뭐 그런 분이 이제 음주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친일 옹호하는 이런 발언을 하거나 그러니까 상식에 안 맞는 언행을 그런 분들이 했을 때 일단 뉴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주목을 하게 되고 보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보수 계열이다, 저 사람은 진보 계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와 전혀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낼 때 그러면은 왜 그렇게 돼 있지 하면서 그때 또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뉴스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상된 사람이 예상된 발언을 하는 것은 별로 주목을 하지 않죠. 무언가 좀 완전히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발언,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뉴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셀럽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고 져야 될 책임이 커진다라는 것을 감당해야 될 자신이 있을 때 그런 이제 발언을 과감하게 하고 그에 맞춰서 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자신이 없으면은 그런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차별적인 발언, 이 상대를 배타적으로 어떤
비판하고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욕설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진영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또 큰 정치 행사가 있죠. 이 대선을 앞두고 본업보다 노동, 외교, 경제 이어 반도체 연구소 찾은 윤석열. 퇴임 후에 칩거하면서 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과외 수업에 열심인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지금 키워드에 나왔는데 반도체 연구소를 찾았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난 17일에 이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17일에 갔는데 이틀 뒤, 그러니까 5.18이 지나고 그 이튿날인 바로 어제 오후에 이 방문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5.18에는 이제 관련한 5.18 정신에 대해서 인터뷰가 공개가 됐었고 또 이튿날인 어제는 이 반도체 연구소에 간 게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이게 행보 하나하나가 좀 타이밍이 이 고려를 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건데 어쨌든 이 윤 전 총장 법대를 나와서 사실을 본 전형적인 문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과생이 지금 반도체 연구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윤 전 총장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난 17일에 이 연구소 같이 견학을 했었던 이 서울대 석좌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생각보다 굉장히 이해도가 빨라서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견학 시간이 무려 4시간이나 됐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질문이 참 많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 참 많은 학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질문이 뭔가를 봤더니 실리콘 웨이퍼랑 기판이 어떻게 다른 건지 뭐 포토 레지스터랑 레지스터가 무슨 뜻인 건지 등등을 물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문과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상당히 좀 고난도의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윤 전 총장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반도체에 있어서 내가 정책적으로 뭘 더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가 반도체 학계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이 언론에 딱 나오기 좋게끔 이렇게 딱 찍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동석 기자, 왜 이번에는 반도체였을까요? 네, 일단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본인이 검사였을 때와 본인이 자연인이 됐을 때 기업을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반도체이다 보니 윤 전 총장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는 평가인데요. 경제 산업 분야에 꾸준한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미지 정치를 알리려는 행보로도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의원님,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윤 전 총장이 반도체 연구소를 찾은 날, 그 나흘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생산 기지를 찾았어요. 혹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시점하고 연관 짓는 거 무리일까요? 그건 좀 같은 데를 갔다면 모르지만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행보와 비교한다. 이건 좀 그럴 것 같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다. 지난번에 자영업 연구원장인가요? 네. 예, 그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의 권모 박사 만났던 거. 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과외 공부한다 이건데요. 엊그제 5.18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육성이나 본인이 나서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측근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느 언론을 경유해서 입장을 내놓는 걸 보고 이미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죠. 네. 그런 이후에 나타난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방문은 이제 더더욱 윤 전 총장이 선언은 안 했지만 이미 정치 활동 뛰어든 거구나라고 인식을 시키는데 조금 더 촉진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누구 전문가를 만나서 뭐 과외 공부한다, 뭐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그다음에 본인의 의사는 아니지만 뭐 책이 나왔다, 아니면 뭐 상당히 다중이 모여가지고 뭐 윤석열 나와라 뭐 저거 하는 뭐 이런 모임도 뭐 결성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만 해도 그래도 이분이 뛰어들까 말까 이런 걸 좀 갸우뚱한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나 5.18 메시지를 내놓는 걸 본 이후에는 이제는 좀 강도와 톤이 달라졌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박수를 치는 분들 일단의 무리가 있을 거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 뭐 갑자기 과외 공부한다고 내공이 쌓이겠느냐. 이제 정말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나서서 정말 떳떳하게 한번 검증을 받아봐라. 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 유능한 정치부 기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프레스룸의 이 똑똑한 기자들과 한번 간담회 한번 해보면 그거 좋죠. 네. 얼마나 쉽게 윤 총장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끌고 갈 만한 철학과 이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네. 이거 그냥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변죽만 울리는 듯한 행보 이걸로 자꾸 나는 한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네. 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면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정말 그냥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내 주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고 나와 뜻을 같이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는 어느 정당과 함께 하겠다. 내지는 나는 새로운 제3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내년 대선에 한번 뛰어보겠다. 이 얘기를 이제 더 미루는 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기자 간담회 한번 추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계속 보도되는 거 여권에서는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윤지영 기자.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행보 보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 특히 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의 아부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민망하다. 언론의 맹비난을 내놓은 건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중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민주당 의원 반도체 기본 상식도 없어 중학생 수준보다 못한 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제목의 기사가 걸렸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의 대권 주자 중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견제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 여권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윤 전 총장을 향해서 혹평보다는 호평을 훨씬 더 많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윤 전 총장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쓴소리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은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써보기라도 해야 되고 한데 포장만 이렇게 잡고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공정을 주제로 하는 국회 포럼 이 창립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공정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그 지지 포럼이 내일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가 두 분이 생각하는 공정이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을 내놓은 겁니다. 뭐 사실상 윤 전 총장이 어떤 정치 선언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증의 과정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예쁜 포장지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비판을 내놓은 건데요. 뭐 일종의 견제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비판을 내왔는데 동참한다기보다 지금 측거 중이지만 이 또 어쨌든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도 나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동석 기자, 윤 전 총장 이 조상묘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조상묘가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테러에 당했습니다. 봉분 위에 인분 든 음식물 찌꺼기 등을 누군가 이렇게 투척한 건데요. 심지어 식칼 그리고 부적까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묘지가 복구돼서 훼손 흔적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측은요. 훼손 흔적이 있었고 현장 사진을 찍었지만 역하고 혐오스러워서
공개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얼마만큼 심각했는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묘연 관계자 역시요. 지난 주말 보수 작업을 했다면서 실제 잔디가 뜯겨져 나간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윤석열 전 총장 조상의 묘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지용 기자, 이 관련해서 경찰 신고는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나 민원 접수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사나 내사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윤 전 총장의 측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별것 아닌 일로 유난 떠는 걸로 비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묘를 관리해온 친척 어른이 이 오물을 발견한 자리에서 모두 치워버렸고 또 신고를 한 경우에 이 목격자인 이 고령의 이 친척 어른이 경찰서에 계속 드나들어야만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소 의원님, 이 무슨 풍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나 봐요. 아직 정확한 내막이 밝혀지지 않아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과거의 사건에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네.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나 보죠. 그 1999년도 사건은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 포함해서 부모 형제 묘 이런 곳에 이제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식칼이 한 56개, 채말뚝이 66개 이렇게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도대체 누구의 소행이냐 해서 막 이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결론적으로 이제 무속인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그 무속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꿈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길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것이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부적이라든지 이 칼이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등등이 발견됐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노린 그런 무속 계통의 어떤 인물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무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봉분에 쇠를 쓴다라는 것은 길을 끊는 그런 행위와 연결된다라고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그냥 저의 현 단계에서 추측인 것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수사 같은 것들이 진행돼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문중에서는 지금까지는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런 행동이 한두 번 더 반복된다면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미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더욱더 이 묘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철저하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런 일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봉분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그런 일종의 이제 저주를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런 부분에 관여된 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 직접적인 이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직접적인 이 수사는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지금 소정섭 의원 말대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요즘에 이 대선 관련해서 이 각 대선 주자들의 지지 모임 결성이 한창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동석 기자, 지금 윤 전 총장 지지 모임 내일 결성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이 모임을 누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포럼입니다. 공동대표에는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김종욱 전 한체대 총장 등 33명이 발기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조발제 바로 진중권 전 교수가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진중권 전 교수가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섭외 당시에는 모임의 성격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포럼이다 보니까 윤 전 총장의 브랜드인 공정 이슈가 또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포럼은 내일 공식 출범해서 윤 전 총장의 지지 모임으로 각 분야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 이 모임 관련해 가지고 윤 전 총장은 어떤 지지 의사를 나타내요? 어때요?
네, 바로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죠. 윤사모와 비슷한 성격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 그룹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환영한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부에서는 반문재인 포럼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현재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범보수콘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외 수업도 열심히 하고 지지 모임도 출범을 하고 그렇다면 과연 윤 전 총장의 정치 선언은 언제일까?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재훈 기자. 네. 윤석열 전 총장 측근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국민의힘 이 당권 경쟁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앞으로 야권의 지형이 어떻게 꾸려질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 취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상황을 현재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일러도 6월 말까지는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이 당권 경쟁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오늘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발언으로 듣고 이어가시죠. 이번 당대표는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우리 당 안에 훌륭한 후보들만을 갖고 치를 수 있는 그런 대선이 아닙니다. 전시를 지휘할 장수가 필요한 또 지혜와 정치력과 결단력이 필요한 그런 당대표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야권의 주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후보군들은 접촉해 볼 생각입니다. 그분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또 안철수 대표도 모든 가능한 야권 후보들은 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경험,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했습니다. 이 당을 수습하고 보수 야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전시 상황에 장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향후에 이 대권과 관련해서는 야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후보군을 만나서 생각을 공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뿐 아니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조금 전에 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이 언급을 한 부분은 개방과 경쟁입니다. 이 젊은 세대에게 약속해야 할 것은 개방과 경쟁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쟁 선발제를 주요 당직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향후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도 경쟁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훌륭한 후보들이 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데 대해서 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선 흥행을 이끌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따로 또 같이라는 기획으로 4명의 대선 주자를 예비 경선을 통해 선출을 하고 이들을 2대2로 묶어서 팀 토론 배틀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기호 의원님,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주목하고 있다, 주목할 거다, 이런 측근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당권 경쟁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선언 어떤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분석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앞으로의 정치 참여 로드맵을 쫙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이번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조그마한 변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고 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겠다.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는 있어 보여요. 본인이 주체적으로가 아니라 저쪽에 본인과 쉽게 말하면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누구라든지 아니면 본인에게 예를 들어서 적대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겠다. 이런 건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동의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의원 수만 해도 103명, 4명 이렇게 전국의 한 축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당이니까 오히려 저는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쟁이 다선 의원 그리고 전직 의원 그리고 약간 경험이 있는 그룹 그리고 신예 그룹
이렇게 두 큰 그룹으로 나뉘어서 경쟁이 되고 있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해 보여요.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야당에 정말 사람이 없기는 없나 보다. 항상 뭐 원내대표 선거에도 나온 분이 또 나오고 뭐 시장 당내 경선 해도 뭐 나온 분이 또 나오고 또 전체 당대표 하는데도 나온 분이 또 나오고 이런 걸로 과연 다른 국민들에게 열성 지지층 지지자 말고 다른 국민에게 이게 어필을 해서 외연이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는 조금 고개 갸우뚱해지는 점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 국민의힘의 당대표 이 선출이 야권의 이 진영을 그러니까 출전을 위한 진영이 이제 정돈이 되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네네.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또 하나의 야권의 유력한 후보가 과연 거기에 발을 담글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분기점이 된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11일입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를 주목한다고 하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는 5월 말 윤 전 총장의 정치 선언설 이건 또 설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요즘에 노차사가 많이 언급이 돼요. 근데 저는 이 노사물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노차사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노차사 바로 노무현을 찾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네, 사실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죠. 이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이 노차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제 서울 종로 인사동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전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이렇게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 두 사람 저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또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청 앞에서 상주 역할을 하면서 그 여러 날 많은 시민들을 만났죠. 정말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그걸 그때 깨달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구호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으시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개인적 인연은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인연이 있었다면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돈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가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강연을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과감하게 26살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뭐 소위 아주 작게나마 인권운동, 노동운동 지원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제가 적게나마 공정한 사회, 함께 사는 대동세상으로 펼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정세균 전 총리는 내가 그때 상주 역할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지사는 내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연하러 왔었던 인연이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두 사람 다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앞선 발언들을 보면 뭐 사실 뭐 대선 출마 선언한 거나 지금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 너도 나도 이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그 세상 내가 뒤이어서 완성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장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추모제잖아요. 네.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그 자리는 그럴 법한 자리긴 합니다. 근데 이 정치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던 게
사실 한참 꽤 됐습니다. 사실 보면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 있습니다. 이 우상호 의원 물론 경선에서 떨어져서 본선으로 가진 못했습니다만 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봉화마을에 이렇게 찾아갔었거든요. 그리고 봉화마을에 찾았던 그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이 사는 세상, 서울시장이 돼서 당신의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우상호 의원 외에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사람, 바로 이광재 의원이 있죠. 예, 이광재 의원도 지금 한참 전부터 내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선 출마, 뭐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는데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더럽고 치사한 꼴 안 보는 세상, 상식이 통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이런 거를 추구하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 좀 강력한 도전을 하고 새로운 기회의 나라를 만들자는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광재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그 세상, 미완의 세상을 내가 완성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인사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는 게 아닌가 봐요. 사진 보니까 홍준표 의원도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 요즘 계속 복당 논란으로 연일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홍 의원이 막말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선 복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노무현, 트럼프가 품격에 있어서 대통령이 됐느냐라고 반박하는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진영에선 막말 대통령이었다라고 비난을 했었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 알고 보면 한국 대통령 사상 가장 소탈했던 분이다. 그러니까 품격이 위선이랑 상통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처럼 사실 나도 막말이 아니라 품격이 없는 게 아니라 소탈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근데 이 홍 의원 말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있죠. 바로 윤석열 전 총장. 이 윤석열 전 총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려 2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 3월인 건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타고난 정치적 감각, 이거는 메시이고 호날두다. 이 정권 사람들은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되진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누구한테 발탁되지는 못했지만 천부적으로 커온 그런 탁월한 정치인이다. 다시 말해서 노 전 대통령은 타고난 인물이다라고 상당히 높게 치켜 세웠습니다. 상당히 극찬을 했군요. 자, 이렇게 이제 너도 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해요. 그렇다면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이사장 아무 얘기 없어요? 네, 유시민 이사장 기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했었던 말 중에 강물처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강물처럼이라는 얘기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정말 좋은 사회라는 바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바다를 가려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강물처럼 이렇게 계속 강물이 흘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바다 같은 사람으로 국민한테 좀 인식이 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 붙인 게 다만 노무현 정신을 들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데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얘기 나온 것처럼 굳이 뭐 노무현 정신을 들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일은 없을수록 좋은 거겠죠.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인 건지 요즘에 유독 정치권에서 노 전 대통령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김현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요즘에 노차사가 많이 언급이 돼요. 근데 저는 노사물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노차사는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노차사 바로 노무현을 찾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죠. 이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이 노차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네, 어제 서울 종로 인사동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전이 열렸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이렇게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 두 사람 저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또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청 앞에서 상주 역할을 하면서 그 여러 날 많은 시민들을 만났죠. 정말 그때 야, 그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그걸 그때 깨달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구호아니었습니까? 그때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으시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 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개인적 인연은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인연이 있었다면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돈도 없고 경력도 없는 데 가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강연을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과감하게 26살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소위 아주 작게나마 인권운동, 노동운동 지원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제가 적게나마 공정한 사회, 함께 사는 대동세상으로 펼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정세균 전 총리는 내가 그때 상주 역할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지사는 내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연하러 왔었던 인연이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두 사람 다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앞선 발언들을 보면 사실 대선 출마 선언한 거나 지금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 너도 나도 이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그 세상 내가 뒤이어서 완성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장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추모제잖아요. 네.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그 자리는 그럴 법한 자리긴 합니다. 근데 이 정치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던 게 사실 한참 꽤 됐습니다. 사실 보면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 있습니다. 이 우상호 의원 물론 경선에서 떨어져서 본선으로 가지 못했습니다만 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봉화마을에 이렇게 찾아갔었거든요. 그리고 봉화마을에 찾았던 그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이 사는 세상, 서울시장이 돼서 당신의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우상호 의원 외에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사람, 바로 이광재 의원이 있죠. 이광재 의원도 지금 한참 전부터 내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선 출마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는데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더럽고 치사한 꼴 안 보는 세상, 상식이 통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이런 거를 추구하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 좀 강력한 도전을 하고 새로운 기회의 나라를 만들자는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광재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그 세상, 미완의 세상을 내가 완성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인사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는 게 아닌가 봐요. 사진 보니까 홍준표 의원도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 요즘 계속 복당 논란으로 연일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홍 의원이 막말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선 복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노무현, 트럼프가 품격이 있어서 대통령이 됐느냐라고 반박하는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진영에선 막말 대통령이었다라고 비난을 했었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 알고 보면 한국 대통령 사상 가장 소탈했던 분이다. 그러니까 품격이 위선이랑 상통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처럼 사실 나도 막말이 아니라 품격이 없는 게 아니라 소탈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예. 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네. 근데 이 홍 의원 말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있죠. 바로 윤석열 전 총장. 네. 이 윤석열 전 총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려 2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 3월인 건데 네. 이때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타고난 정치적 감각 이거는 메시이고 호날두다. 어허. 이 정권 사람들은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되진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누구한테 발탁되지는 못했지만 천부적으로 커온 그런 탁월한 정치인이다. 다시 말해서 노 전 대통령은 타고난 인물이다라고 상당히 높게 치켜 세웠습니다. 상당히 극찬을 했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너도 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해요. 그렇다면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이사장 아무 얘기 없어요? 네, 유시민 이사장 기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했었던 말 중에 강물처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강물처럼이라는 얘기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정말 좋은 사회라는 바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바다를 가려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강물처럼 이렇게 계속 강물이 흘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바다 같은 사람으로 국민한테 좀 인식이 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 붙인 게 다만 노무현 정신을 들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데 쓰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얘기 나온 것처럼 굳이 뭐 노무현 정신을 들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일은 없을수록 좋은 거겠죠.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백브리핑에서 언급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모 전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꿈이라든지 뭐 여러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영상 이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지 못했거든요. 제가 12년 동안.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꿈에서 상당히 긴 시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깰 때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이 그리움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오늘 아침 잠에서 깨서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이 물론 저보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꿈을 그간에 몇 번 꿨는데 다시 한번 평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리나 인연으로 따지면 뭐 친노라고 하기 어려운데 정신이나 가치,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로 하면 저 역시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영상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참 큰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언급했습니다. 유 이사장은요, 12년 동안 한 번도 꿈에서 뵙질 못했는데 오늘 새벽 처음으로 긴 시간 꿈을 꿨다. 꿈에서 깰 때 사랑한다 하면서 안아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사랑한 마음, 그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유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는 등 실세 역할을 자처했었죠.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 노무현 재단 5대 이사장의 이름을 올리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매번 이제 거론되는 말이긴 한데 본인 정치 얘기 관련해서는 언급은 없었어요. 네, 유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정치 행보에 대한 선긋기에 또다시 나섰습니다. 또 선을 그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 저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건데요. 여권 대권 주자들에 대해선 모두 다 만족한다.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등 양상을 보이기보다 원팀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네.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지금 여권 대권 주자들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인연을 다들 언급하던데 각자 어떤 인연들이 좀 있어요?
네, 먼저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 노무현 정부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고요. 산자부 장관과 여당 대표를 지낸 이 인연이 있습니다. 전 전 총리 측은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대선 주자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적통이자 그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정 전 총리뿐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인연으로 따지면 친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정신이나 살아온 길 등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과 가깝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사위죠. 이 곽상원 변호사와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이 친노 인사들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한 공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캠프 대변인을 거쳐서 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추모전에는 이 호남 일정으로 참석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취임 당시 취임사를 작성한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라면서요. 이걸 평소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꼽는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소 의원님, 이 여권의 대권 주자가 되려면 소위 얘기하는 이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 내가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다.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후광 효과를 노리는 거겠죠.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15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역대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의 인기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소탈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야 관계없이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 인물, 역대 대통령이 된 상태고 특히나 여권 입장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재 여권의 양대 축인 거죠. 특히 현재 집권 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친문 세력의 뿌리는 친노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신의 계승자를 자꾸 강조하고 하는 것은 현재의 친문의 핵심 세력과도 연결되는 거기에 바로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서 대선 주자들이 자꾸 강조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좀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윤 의원님,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소 의원은 뭐 친노, 친문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편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 친문 세력에 대한 뭐 비판도 있고 뭐 옹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권에서는 특히 이제 대권 주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DJ 노무현 정신 계승 이걸 내세우고 있지만 조금 가까이만 보면 사실은 친노라는 그룹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원동력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친문이고 이들은 살아 움직이는 정치 세력이죠. DJ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세력화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히 노무현 정신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리고 그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이루려고 했던 거를 내가 계속 이어받겠다. 사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건 아까 우리 소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꼭 진보 진영 또는 뭐 민주당 지지 세력 아니라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정치인으로서 노무현은 있어요. 특히 5월 23일 이변 12주기니까 이번에는 꼭 그걸 뭐 같이 접목을 시키지 않더라도 의미를 분명히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세 사람의 후보들이 다 한 얘기가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어쩝니다 이런 얘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이루려고 했던 게 뭐냐, 이 정치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그걸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이걸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거 이게 먹혀들면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윤경호 의원이 언급한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 사흘 뒤에 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처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